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설치 논의에 반발하며 사퇴했습니다. 중수청의 대안을 스스로 제시한 지 하루 만에 총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입니다. 뭐 이 정부하고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야편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진짜 밖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정치적인 뜻을 갖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야인으로서 자기 주장을 갖다 펼칠 것인지,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결정하냐를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무엇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행보가 검찰총장으로서 직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정계 입문을 위한 알리바이 쌓기용이 아니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차기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퇴 파동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 차지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네 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경민 의원 먼저 그 부분부터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택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점을 어제로 잡은 게? 지금 하여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중대범죄수사청 문제가 발의되기 전까지만 해도 7월 28일까지 임기를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고요. 하루라도 덜 임기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본인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돼 있었죠. 예. 그러나 이 법안이 발의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 사건이 일단 여건이 변한 것 같고요. 그런데 청와대나 당의 수뇌부에서 내놓는 시그널은 그 법안은 지금 처리할 수는 없다라는 시그널을 보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사표를 던지게 된 것은 그 법안의 발의와 물론 관련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법안은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판검사들이 1년 전에는 그만둬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물론 소급 적용을 못하는 금지의 법칙에 따라서 윤 총장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은 아니지만 정치적 내지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과 상관없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있는데 물론 그 법도 통과된다고 보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윤 총장이 지금 이 시점이 말하자면은 사표를 던질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윤 총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본인이 판단을 내린 거고요. 사실은 이제 대권 출마 선언과 거의 사실상 다름이 없는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쫓아낸 거다. 또 하나는 아니야.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원래부터 생각이 있었어. 그러다가 시기만 본 거야. 이렇게 좀 두 가지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신 의원께서는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저는 어느 순간에 대권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고쳐먹은다고 보는 것이 현실에 가깝다고 보고 물론 우리가 뭐 속을 파헤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윤 총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까지 총장입니다. 윤 총장의 입장에서는 대권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 거고요. 이것은 윤 총장의 본인의 결단도 있었지만 주변 여건의 상황으로 봐서 정치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윤 총장은 그 길로 지금 몰렸다고도 볼 수 있고 두 가지 상황이 같이 있는 거죠. 차지원 교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요.
김종인 위원장이 별의 순간 운운한 게 윤석열 총장 마음을 좀 흔들었을까요? 뭐 저는 뭐 그것도 일부 작용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뭐 지금 왜 이 시점이었을까? 예. 저는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그 자체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저항할 수 있는 명분을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 총장은 아마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벌써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앉자마자 한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강력한 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세웠거든요. 그 뒤에 징계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징계가 뭐 본인의 법적 투쟁에 의해서 일단은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본인이 계속적으로 지금 검찰총장으로 남아있어 본들 사실상 할 역할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7월 달에 지금 임기가 끝이면 다음 달 정도 되면 아마 후임자에 대한 물색이 들어갈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지금 또 검찰총장의 또 수화도 지금 손발이 다 잘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치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식물총장으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한때 1위를 취소했던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이 여건에서의 이제 중수청 자체가 상당히 본인 입장에서는 법치 말살, 헌법 정신 파괴, 그래서 부패 완판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 제로의 찬스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헌법 정신의 수호자로서의 새로운 검투사. 저는 그래서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윤석열 버전의 사직생이다. 무슨 사직생이냐? 검사로서의 삶은 끝내지만 무슨 생? 정치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하는 그런 어제의 선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윤석열 총장 표면적으로는 중수청 설치에 반대하면서 사표를 던진 모양새가 됐습니다만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인사청문회 때 했던 답변을 들어보면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은 좀 달랐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직접 수사 문제는 검찰이 하냐 경찰이 하냐 뭐 공수처가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반부패 대응 역량이 좀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를 한 채 직접 수사 기능은 사실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 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통치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수사 기소 분리 하는 방안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인사청문회 때는 밝혔는데 지금은 중수청 설치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생각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는 걸까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태근 의원 오늘 한 매체는 인사와 관련해서 박범계 장관에게 또는 신현수 수석에게 적어도 지난번 과정에서 나한테 반대했던 사람들은 좀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그게 전혀 안 받아들여졌고 그런 데서 오는 실망, 절망 이런 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을 거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아마 작년 12월 24일 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소위 징계 집행정지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아마 윤석열 총장은 임기를 마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난 2월 6일 날에 있었던 검찰의 인사의 내용은 뭐였냐면
실제로 윤석열 징계를 주도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을 대검에 그대로 뒀어요. 지금 한동수 감찰부장 같은 경우가 대검에 있는 자료를 실제로 넘겨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검찰에서 검찰국장으로 주도했던 사람이 심재철 국장인데 지금 남부지검장 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까지도 식물총장이었고 그 식물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법원에 의해서 좌절했는데 역시나 계속 식물총장으로 있으라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한 달 전쯤 지난번에 2월 초에 있었던 검찰 고위인사쯤에 있어서 더 이상 총장직으로 있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그때 이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보고, 다만 어떤 시점에서 그러면 사퇴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마침 이 중수청 문제라는 것이 소위 검찰에 의해서 기소됐던 사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 민주당에 있는 소위 이 사법개혁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막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 당대표조차도 뭐 6월, 그러니까 4월, 6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이번 시점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뭐 그 대선 출마 문제를 염두에, 당연히 저는 대선 출마의 문제를 사퇴 결심하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봐요. 본인이 여기서 그만둘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잘못된 행태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을 바로잡으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 뭔가라고 했을 때 그런 정치적인 권력들을 갖고 바람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견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점의 문제보다는 과연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분이 그러한 새로운 행보의 과정 속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더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일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현근택 부위원장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좀 달리 보는데요. 아마 윤석열 총장이 기본적으로 사퇴하는 이유는 정치일 것이고, 그건 분명히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 10월에 아마 그 국정감사 때 얘기가 나왔죠. 뭐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근데 야당 의원이 물었죠. 거기에 정치가 포함되냐? 그 말은 못하겠다 이랬거든요. 사실은 정치인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으면 긍정으로 봐요. 이미 이제 결심했다는데, 마침 오늘 기사를 보니까 한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작년 말에 윤석열의 측근이 안철수 쪽 측근을 만나서 제3지대에서 대선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10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어느 정도 결심을 한 걸로 보는 게 맞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사실은 이제 중간에 지금 나왔느냐. 지금 말씀처럼 뭐 1년 전인 것도 있지만, 만약에 계속 임기를 채우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민주당에 맞서는 대선 후보로서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나타나는 게 지지율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30%까지 갔었어요. 거의 1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한 자릿수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일단은 맞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네. 임기 치우면 조용히 그냥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네. 이러는 거거든요. 사라지는 거예요. 정치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뭔가 좀 여기서 던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이제 잘 된 거죠. 인사 문제. 사실은 인사 문제요. 지난번에는 검사장 수십 명 했어요. 이번에 4명인데 사실은 그 옮기는 거 몇 명 안 됩니다. 지금 뭐 수사청법 얘기하지만 이거 아직 당에서 확정도 안 됐어요. 언제 할지. 논의 중인 거죠. 뭐 시기 조절한다도 있고, 아마 선거 끝나고서 아마 상정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럼 뭐 6월 7월 넘어갈 수 있어요. 본인 임기 내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가면 늦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는 좀 해야 되겠고, 하고 싶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뭔가 좀 핑계는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중수청 설치 때문이냐, 인사 불만이냐, 아니면 아예 정치의 뜻이 있었던 거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 불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보고 초안을 짜라 그래서 제가 아니 장관님 어디 검찰국에서 뭐 기본 안이라도 좀 해서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재청권자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 아마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겁니다. 청와대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 의견 달아서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근데 인사안은 다 짜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안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게 인사 협의가 아니거든요.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식물 아니에요 지금.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임기를 지켜주시면 좋았는데 불과 4개월 남겨놓고 사표를 내셔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매우 큽니다. 예. 근데 신경민 의원, 그 언론계 계실 때 이제 법조도 오래 출입하셨잖아요. 그런데 역대 검찰총장 가운데 윤석열 총장처럼 임기 내내 저렇게 시끄럽고 화제가 많았던 총장이 있었나요? 처음이죠. 아니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하고 갈등이 있어도 물밑에서 갈등이 있었지. 이렇게 검찰총장이 된 직후에 조국 장관하고 싸웠죠. 추미애 장관하고 싸웠죠. 박범계 장관하고 싸웠죠. 그러면서 지금 2년 임기에 지금 불과 4개월 얼마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내 이렇게 싸운 총장은 전무후무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뭐 얘기하자면 길지만 짧게 얘기하면 윤석열 총장이 에게 검찰 개혁을 맡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처음부터 무리한 얘기였고요. 검찰 개혁이라는 큰 방향은 물론 역사적 소명이죠. 사명이고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은 검찰 개혁을 하기에는 매우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죠.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과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거고요. 또 장관들과 궁합도 맞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윤석열 총장의 기용은 이런 정도에까지는 예상을 못했지만 순탄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검찰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상했던 시나리오나 상정했던 스토리보다는 굉장히 소란하고 요란하게 가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을 대권 후보의 반열까지 올려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차정 교수, 사실 윤석열 총장 이렇게 쭉 그 발언들을 보면 검찰주의자 이렇게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뭐 본인은 검찰주의라는 표현을 거부한다고 그래요. 자신은 검찰주의자 하면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만 봉사하는 사람처럼 비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라고 명명받기를 원하냐면 헌법주의자. 를 명명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헌법주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 시점 자체가 상당히 자기 목소리를 낸 시점부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존의 그 권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한 이 지금 그 권력의 나름대로의 일종의 견제, 이 이후부터 이제 본인이 헌법주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자고우면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앞날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검찰주의자를 강하게 거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어제 이 검찰총장이 중도에서 임기를 그러니까 사퇴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1988년 12월 달에 우리나라 총장 임기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명의 총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임기를 다 채운 총장이 8명밖에 안 돼요. 그만큼 사실 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기존의 권력하고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이 검찰에 대한 통제, 이 민주적 통제라는 이 하나는 좀 제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내년이 대선인데 또 검찰 변수가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화 이후에 역대 대선 때 보면 항상 검찰이 중요한 변수가 됐어요. 기억하시겠지만 97년도에 DJ 비자금 사건에 그때 그 검찰총장 김태정 검찰총장이 그 수사를 중단했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됐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또 당시 MB, BBK 사건 때 검찰이
소위 말해서 새로 등장하는 권력편에 서는 그런 판단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2012년도에는 대선 직전 말에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이 상당히 또 막판 변수까지 갔는데 검찰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작년 2017년 그 대선도 따지고 보면 그 바로 직전에 최순실 특검에 그때도 사실 일선 검찰이 다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최순실 특검 때문에 이 정부가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저는 이런 상황 자체가 한국의 특수적 상황이라고만 우리가 위안할 것이냐.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검찰이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실하게 좀 해주길 바랐는데 그러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20개월을 보낸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앞으로 그의 행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하게 될 거다, 정계 진출할 거다라는 데는 거의 모든 시각이 일치합니다. 일단 여야는 반응이 다릅니다. 지금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과대망상에 빠져 있다, 편견과 자기도취에 빠져 있다라면서 비판을 했고요. 최광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선별 기소하고 선택 수사하고 개혁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 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영원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힘을 합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함께 정권 교체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나타냈는데 일단 윤석열 총장이 어제 사의 표명하기 전에 그제 갔던 지역이 대구였습니다. 그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여기에서부터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대구에서 했던 발언을 들어보실까요? 혹시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혹시 정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국회에서 만남을 요청하신다면 가까운데 법무부 장관과는 만나시는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구에 가서 갑자기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닐 거고요. 어제 사의 표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동선 대구로 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합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움직임들을 좀 보면 가닥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내가 여기서 뭐니까 내 마스크를 좀 벗을게. 네. 우리 저거를 벗읍시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진짜 보호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자 눈치도 볼 거 없다 이런 얘기. 여기 정이 많이 됐고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인사권자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하셨는데 그 인사권자가 어느 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당연한 얘기니까. 자, 우리 대구검찰 파이팅. 자, 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여러분 건강하고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혹시 정태근 의원 대구를 간 까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구에 잡혀있던 일정이고요. 다만 본인이 이미 이제 사퇴 결심을 하고 대구라는 곳을 가는 과정 속에서 아,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 전달하겠다.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보여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앞서서 그 윤석열이란 분을 그 표현할 때 검찰주의자, 또 저는 뭐 헌법주의, 법치주의 이것만을 가지고 이분을 다 얘기하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분이 대단한 원칙주의에 가깝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원칙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런 헌법, 법치, 거기에다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이분의 이제 부친이 이제 저의 과의 은사님이시기도 하고 30년 선배 되시거든요. 그 아버님이 대단히 원칙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일관되게 윤석열 총장은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에 기초한 원칙과 소신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박근혜 정부이든 또는 문재인 정부이든 관계없이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과학은 척결해야 되는 것이고 권력 부패는 정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예. 그러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권력을 향해서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대니까 결국은 쫓아내려고 하다가 이제는 검찰 자체를 완전히 형해화시켜버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니까 이것을 내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예. 그것은 내가 검찰총장이 아니라 다른 힘을 갖고, 특히 대구에 가면서 마지막 특히 이제 사퇴를 하면서 하는 얘기는 국민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실제 내용은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지 않으면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대구 방문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그 윤석열 총장 아버지 얘기하셨는데 연세대 명예교수로 계신다면서요? 네, 지금 90인가 되셨던데 그분이 충남 공주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아버지 고향이 충남 공주니까 뭐 충청 대망론에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 아버님 고향은 충청도 공주 맞고요. 예. 외가는 강원도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이 대구 쪽에도 굉장히 인연이 많습니다. 그 국회의원을 하셨던 가까운 친척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연을 했는데, 근데 지금 사실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뭐 지연이라는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기반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본인이 진정 해야 될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반복된 잘못들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분명한 원칙과 소신과 또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래서 소위 중도를 망라해가지고 보수 진영까지의 표를 결집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지, 제가 봤을 땐 지역 기반의 문제가 뭐 보탬은 되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결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현근택 부위원장은 윤 총장이 대구로 간 까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예전에 좌천됐던 데다 이러는데요. 사실은 가장 최근에 좌천됐던 여주예요. 댓글 살 건 달고는 여주에 갔었거든요. 예. 근데 여주에 가봐야 뭐 큰 정치적인 의미가 없겠잖아요. 그러면 대구 하면 이제 보수의 심장 같은 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본인이 지금 입장에서 과연 정치를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면 그거를 사실 판단하려면 대구에 가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대구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가?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까지 이끈 사람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응, 저는 뭐 그런 걸 좀 보고 싶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자꾸 뭐 이 수사청 얘기하는데요. 공수청 얘기하는데 공수청은 저는 그냥 핑계라고 봐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사퇴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다 했는데 이거 헌법 파괴니까 사퇴해야 되겠다. 반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장기적으로 한다 그랬지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그걸 이유로 사퇴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러면 정치적인 어떤 그 반응을 한번 보는 그 정도로 보는데, 저는 근데 의외로 반응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태극기부터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반대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런 데서 아마 조금 더 사퇴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걸 좀 가졌을 것으로 봅니다. 예. 사실관계를 하나 정돈을 해야 되는데요.
여주에 있을 때 국정원 사건을 조사하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수사권이 없는 대구 고검으로 오게 된 겁니다. 좌천돼 가지고. 예. 여주도 좌천돼서 간 거예요. 여기서 거기 갔다가 나중에 수사 불려오긴 했죠. 여주도 좌천이고 그렇죠. 여주 대구도 지청으로 갔죠. 좌천이고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보통 여주 정도 지청이 예. 뭐 이게 특수부 있는 검사들이 보통 가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 정치를 할 것 같은데 과연 언제쯤 정계 진입을 하게 될지, 그리고 만약에 정계에 진입하게 된다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선판을 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죠. 예정된 수순대로 가고 있구나, 제 예상대로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정치 야망은 이미 뭐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었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계속 나오라고 손짓을 했고요. 아마도 그 본인은 이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피해자 모양새를 극대화시킨 다음에 나가려고 계산을 했던 것 같고요. 법원에서는 효력 정지시킨 것은 그 가처분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이제 곧이어서 본안 소송에 가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본인도 다 알고 있죠. 또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인척에 대한 수사가 상당 정도 진행이 돼 있고요. 또 그것이 기소된 후라면 운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미리 선수를 친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전에는 그 윤 총장이 이 정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을 포용을 못하고 뭐 어떻게 좀 이 사회 표명과 동시에 뭐 순간적으로 사회를 수용하는 것들을 봐서도 이제는 이 정부 사람이 아닌 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인이 된 거지. 보궐선거 전에도 윤 총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내가 보기에 보궐선거 전에 저 사람이 무슨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신경민 의원 보시기에 정치는 하겠죠? 글쎄,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지금 이 시점에 뭐 왜 이렇게 뭐 이건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 이미 야권의 대선 판도에 이미 뛰어든 거나 마찬가지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재보궐에 뭐 본인이 막 뭘 나서서 뭘 어떻게 하지는 않겠지만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됐고요. 이 재보궐 선거는 아마 앞으로 있을 1년 동안의 대선 판도에서 재보궐 선거 결과 그 자체가 대단한 영향을 줄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걸 터닝 포인트로 해서 여야의 그 어떤 판도 변화, 그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으로서 짐작하기가 매우 어렵죠. 이 결과를 보고 윤석열 총장도 이제 움직일 거고요. 예. 야권은 아마 대단히 큰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여권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결국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윤 총장의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냐, 이제 정치권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정 교수는 윤석열 총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계에 진입할 거로 보십니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두 마디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wait and see.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 잘 썼잖아요. 일단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정중동. 그러니까 기다려본다는 의미는 4월 재보선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4월 재보선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이 전체의 정치판 자체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운신을 그렇게 가볍게 할 생각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무것도 안 할 것이냐? 소위 말해서 정중동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본인이 지금 구체적인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대중 강연 또 내지는 뭐 미리 준비를 해놨다면 이거 저술 행위 뭐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특히 저서 부분과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검사 윤석열은 우리가 잘 알지만 정치인 윤석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잖아요. 그 이미지도 빨리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 하면서 상당히 아마 이런 식으로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서 서서히 야권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아마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태근 의원 전망은 어떠신가요?
이미 정치는 시작된 거고요. 예. 이미 이제 대권 가는 과도에 있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상수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모든 것이 사실은 메시지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나가서 선거운동 같은 걸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그것이 강연의 형태가 되든 언론과의 인터뷰가 되든 이 정부의 그런 위선적인 것, 원칙을 벗어나는 것, 법치를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저는 사실은 이 시점에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4월 7일 보궐선거가 끝나고 5, 6, 7, 8월 사이에 소위 야권이 어떻게 재편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 진영에서 가장 큰 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12월 달에 후보를 선출하도록 돼 있으면 대략 9월 달부터는 경선이 시작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편이 재편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5, 6, 7, 8의 시간인데 지금 사실은 만약에 7월 달에 퇴임해서 거기에 바로 결합한다라는 것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도 충분히 전달하고 또 본인도 지도자로서 준비할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야권 재편 과정 속에서 나름의 축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치는 시작된 것인데 상당히 그 정치를 제대로 힘있게 해나갈 수 있는 과정들로 보여지는 과정들은 총선 보궐선거 이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보다는 제3세력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일이 있었습니다만 윤 총장이 직접 나서서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윤 총장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제3지대 소위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뭔가 세력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겠는가라고 움직임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대권에 나갈 수 있는 중도 보수 진영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지금 자기를 중심으로 쫙 모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이 어떠한 의미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본인의 소신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전체 판이 재편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부위원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들어가기 쉽지 않죠. 아까 말씀처럼 수사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일단 당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 제일 어쨌든 취약점이라고 하면 대권 후보, 유력한 대권 후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본인은 1등까지 올라갔었고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그래 본다 그러면 밖에서 일단 지켜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임기 조금 남았을 때 나왔으니까 중간에 사퇴한 명분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보궐선거에도 사실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보궐선거 이슈를 거의 다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싹 유리한 이슈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보궐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생각도 좀 있다.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라든지 부산에서 이기면 내가 그래도 어쨌든 기여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더라도 분위기를 바꿨다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그래서 밖에서 뭘 만들고 통합을 하고 이럴 때에도 저는 근데 아마 안철수 대표의 와 비슷한 방법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서 출마를 하더라도 밖에서 무소속이 됐든 아니면 무슨 연대 형태가 되면서 그쪽을 끌어안는 형태로 단일화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대권 후보가 정해지면 다시 단일화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본인이 대표주자로 나가겠다. 저는 아마 계속 입당을 하지 않고 밖에서 근데 창당하긴 또 쉽지 않다. 왜냐하면 당을 만든다는 거는 많은 노력과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마 밖에 무슨 포럼 형태가 됐든 이러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저는 아마 2011년 안철수 모델이 아마 가장 가까운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 정계에 진입한다면 또 어떤 행보를 하게 될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 와중에 황교안 전 대표 정계 복귀를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나라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데가
이렇게 넋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작은 힘이지만 버텨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타이밍이 하필 윤석열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황교안 대표 그간의 과정들 한번 잠깐 보시죠.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 황교안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한번 결정된 이상 황소처럼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종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상대방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어떤 1대1의 경쟁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과 저 황교안과의 싸움입니다. 예, 신경민 의원, 황교안 대표 왜 오늘 저 입장을 내놨을까요? 지난번에 책 낸다고 할 때부터 사실 예견된 거였죠. 나는 죄인입니다. 네네. 예. 그건 그때도 뭐 제가 비슷한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황 전 대표는 이미 정계 복귀를 결정을 했고요. 지금 또 윤석열 파동이 있는 이 시점을 올라탔는데 황 대표 이거 뭐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황 대표 시절이 아닌 황 장관 시절에 법무장관 시절에 2013년 때 윤석열 그 당시에 여주지청장한테 가혹하게 했던 그걸 생각하면 지금 황교안 전 대표가 여기다가 숟가락을 얹을 때는 아닙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 지청장을 징계를 하는데 사실은 뒤에서 배후 조정을 다 했던 장관으로서 했고요. 그 뒤에 윤석열의 핍박에는 계속 황교안의 그림자가 어른거렸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의 정계 복귀를 윤석열의 이 지렛대를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황교안 전 대표의 실력을 여야가 모두 다 지켜봤고요. 저는 뭐 좀 무망한 노력인데 글쎄 2013년을 기억하는 저로서는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정치에서는 또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최정 교수는 황교안 대표 이 시점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면서 사실상 정계 진출에 대한 선언을 한 것 자체가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망설이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불현듯 아마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지금 윤석열 총장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앉아 몸을 담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아마 윤석열 총장이 지금 여러 가지 국민 지지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야권 재편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지금 바깥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공간이 전혀 없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지금 급변하기 직전에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4월 재보선이죠. 4월 재보선이 상당히 야권을 입장에서 중요한 선거인데 뭐 지금 이 후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어떤 본인 입장에서는 전직 제1야당의 대표로서 어떤 식으로든 이 지금 백의종 군의 모습을 통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야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황교안 지분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일단 재보선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당의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주공산이 될 상황이 높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전직 대표로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정치적 몫을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 것 같아요. 네. 자, 끝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 짚어보겠습니다. 삿바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제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요. 안철수 제3지대 후보와 이제 단일화 남아 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언제까지 해야 될지를 놓고 서로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철수 대표가 좀 빨리 하자.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당에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하면서 조금 여유를 갖고 결정을 했으면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먼저 좀 들어보죠. 반발하면서 이제 사표를 쓰고 나오신 건데 바로 그분을 어떤 정치 일선으로 끌어들이는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 그분의 순수한 의도가 오히려 훼손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들고요. 그래서 일각에서 정치공학적으로 그런 분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당분간 바로 정계에 진출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저는 윤 총장께 대해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야당 지지자분들의 기대가 모여 있는 분이니까 야권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치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본인의 결심에 따른 문제이지만 정권 교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정태근 의원, 일단 그 단일화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 사퇴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언제 정계에 진입을 하냐 하는 것을 두고 만약에 야권 후보 누가 단일화되더라도 윤석열 총장에게 찬조연설이라든지 이런 걸 좀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지금 사퇴한 것만 해도요. 뭐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가 되든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든 엄청나게 큰 힘을 받는 것이고 지금 뭐 여권에서 하려고 그랬던 예를 들면 뭐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근본적으로 이 중량감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될 것이고 아마 그거는 윤석열 총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인터뷰나 강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내보내는 형태가 되지 않겠나 보고요. 단일화 문제는 뭐 지금 뭐 누구는 느긋하게 생각하고 누구는 조급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게요. 지금 18, 19일이면 다다음 주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이 지금 12일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지나가게 되면 아마 이번 주말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룰을 가지고 상당히 밀고 당길 거고. 일단 토론은 한두 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천상 다음 주에 한 2번 정도 토론을 할 수밖에 한다고 그러면 다음 주에 한 2차례 정도를 하는 것이고. 여론조사 방식이라는 게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소위 박영선 후보하고 견졌을 때 누가 더 많이 나오는가 이렇게 이제 경쟁력 조사를 하자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적합도 조사, 누가 더 적합한가를 조사하자 그러는 건데. 일부 무슨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시민선거인단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의힘도 여론조사를 했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금태섭 후보랑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하는 건 불가피해서 정 안 되면 뭐 경쟁력과 적합도를 한 50% 섞어가지고 하는 방식이라도 다음 주 주초면 합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찌됐든 18일 날 후보 등록하기 전에 단일화를 매듭짓는 형태로 갈 것이고 곡절은 조금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단일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지영 교수 생각하시기에도 단일화는 되겠죠? 예, 뭐 지금 단일화 안 하고는 지금 사실 3자 구도에서는 지금 이기기 힘들다는 것이 그러니까 객관적인 여러 가지 지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 과정이 어떤 게 제일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결국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2002년도에도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도 결국은 똑같은 딜레마가 있었는데 그때도 50대 50으로 나름 절충 문구를 했는데 결국 그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간도 별로 없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식으로 지루하게 삽바싸움 양상으로 가면 단일화 효과 자체가 반감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양 후보가 상당히 저는 뭐 일종의 나름대로의 결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근택 부위원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민주당 단일화는 일단 조정훈 후보와 어제 토론을 했는데 김진애 의원이 지금 후보와는 아직 이제 완전히 합의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방식에 대해서 김진애 후보는 뭐 토론 3번 하고 그다음에 뭐 배심원단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자 하는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뭐 민주당 측에서도 좀 단일화에 대한 좀 이벤트라든지 이런 효과를 좀 하려면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아마 좀 아쉬움이 있어요. 셋이 한 번에 이렇게 했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하고 또 하고 근데 이제
언론의 많은 주목을 못 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또 이제 후보가 아니라 이제 의원직 사퇴까지 했으니까 배수진을 쳤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좀 미리 얘기해서 어느 정도 얘기하고 안 되면 나중에 뭐 하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단일화는 될 걸로 봅니다. 근데 지금 토론회는 뭐 3번이냐 1번이냐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대부분이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지금 당원이 물론 약간 겹칠 수 있어요. 열린민주당하고 민주당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원 일정 비율 반영하고 여론조사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경민 의원 보시기에 3번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게 생각했죠, 박영선 후보가. 글쎄요, 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예. 일단은 3번은 좀 무리해서 숫자를 줄이자는 안도 있고요. 한 번은 후보끼리 하고 한 번은 대리인끼리 하자는 지금 절충안도 나와 있어서. 근데 뭐 이건 되긴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되겠죠. 이것도 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될 걸로 봅니다. 이번에 보면 정말 그 허들 경기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야 모두 단일화 과정만 이렇게 가장 부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 문화로 봐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맨날 하는 얘기가 정책 대결을 해야 되고 국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도리다 그러는데 이게 참 우리 정치 문화가 이것을 뛰어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또 한 번 실감합니다. 선거 때마다 항상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 뭐 누가 누구하고 합치느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너무 정치 공학적으로만 선거를 치르게 돼서 말이죠. 이게 선거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 정당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 정치를 또 한 단계 올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구만요. 이번에도 다시 절감합니다. 네.